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전 영상에서는 우리 서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정지죠. 자, 1번. 철길 건너목을 통과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사실 서행에서 지내지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행자가 횡단보도 경우 당연히 멈춰야 되겠고요. 신호등의 황색 등화인 경우 일시정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약간 제가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긴 한데 조금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3번이 틀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저도 일시정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규정상으로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전 정지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정지는 우리가 파킹을 해놓고 파킹이 아니죠. 드라이브를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 뭐 일시정지다 라고 볼 수 있으면, 완전 정지는 우리가 뭐 중립이나 파킹에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이다,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황색 등화인 경우에는 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입하지 않았다면은 아예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질 좋은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1번, 2번, 4번 문제를 조금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주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도주사고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속조치와 연락처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도주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상사실을 인식하고 가버린 경우, 우리 이거 지금 후속조치 안 한 거죠. 연락처도 안 남겼죠. 이거는 그냥 빼박 도주사고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자, 이번 피해자를 방치한 채 연락처만 남기고 왔어요. 후속 조치 안 했죠? 이것도 도주사고입니다. 자, 3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간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꼬아져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락처만 줬어요. 후속 조치 안 됐죠? 자, 근데 2번 보시면 연락처를 남기고 왔어요. 자, 여기서 연락처를 건네주고 왔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자, 그래서 3번은 후속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남기고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후속 조치가 안 됐죠. 피해자가 방치돼 버렸죠. 자,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은 우리 도주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보실 거는 이제 사고 사실 조작, 거짓 진술했다, 도주사고로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까다롭게 꼬아져서 나온 문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분실사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실사고는 말 그대로 분실입니다. 잃어버린 거죠. 왜 잃어버리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박스나 별도로 적재하여 관리한다. 자, 안전박스라고 해서 뭔가 분실이 안 되는 안전을 지켜주는 건 아니죠. 물건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파손사고 예방법입니다. 파손사고. 파손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은, 자, 화물 인계할 때 확인이 부실한 경우, 이석할 때 화물이 도난된 경우, 운송장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경우 분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도로의 부속물 한번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 이런 약간 작은 구조물들이 도로의 부속물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부속물이라 하면은 뭐 옹벽, 배수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는 우리가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었었죠. 전 영상에서. 취소가 아니라 뭐였었죠? 자, 맨 처음에는 먼저 면허 15일 동안 정지였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차 조치였었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의 변경 신고에 해당하고요. 자, 화물 취급소에 설치 화물 자동차 대폐차는 변경 신고가 맞습니다. 자, 근데 차고지 등 운송 시설이 변경된다. 자, 이거는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될 만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굵직굵직한 것 같은 녀석들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그럼 언젠가? 자, 유효기간 만료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둘 중에 그러면은 무슨 종합검사를 뭐부터 받아야 되냐 이거죠.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둘 중에 먼저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 중 환경 불량에 따라 공회전 제한 장치에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 공회전 제한 장치 명령할 수 있다. 자, 요거 개념을 잡아보시면은 뭐가 좋냐면은, 자, 운전 시간이 아주 많은 차량들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죠? 자, 우리 택배차도 운전 시간이 아주 많아요.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들도 뭐 당연히 많죠. 자, 근데 이 공회전 장치 어떤 느낌이 들어냐면 택시, 버스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근데 화물에서는 뭐가 들어가냐? 자, 화물 자동차 1.5톤 이상, 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자, 1.5톤 이상, 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택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배형 화물 자동차. 아, 배형 화물 자동차는 5톤 이상도 이게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이 명령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보시면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1톤 이하인 배형 자동차는, 자, 뭐 굳이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뭐 변경 허가 정도 하면은 공회전 제한 장치를 부착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톤 이하가 어떻게 되냐? 1톤 이하인 배형 화물차는 변경 허가의 대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여겨서 보실 건 2번, 3번, 4번 내용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파 담당자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지파 담당자가 그럼 뭘 기재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자, 운송료 기재되어 있겠죠. 지파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자, 이것도 우리 택배할 때 다 연락이 오죠. 접수 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당 예정일.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경험상 이미 택배를 받으면서 많이 연락을 받아봤었죠. 자, 근데 4번 보시면은, 자,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란에 자필 설명. 요거 혹시 해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파 담당자 기재사항이 아니라 송하인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험상 많이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면은 좀 약간 이게 정답이 아닐까 하고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장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상품을 포장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약간 이뻐 보이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자, 판매성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판매하는데 포장이 이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판매 촉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성과 판매 촉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장의 기능에 뭐가 있냐? 자, 이 상품이 뭐다? 라는 표시성, 그리고 상품을 좀 더 상품답게 만들어주는 상품성, 그리고 편리성. 자, 울퉁불퉁한 이런 너트들을 잘 포장해 놓으면 우리가 한 번에 들고 가기가 쉽겠죠?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 포장을 잘 해서 우리가 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판매 촉진성,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방습 포장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사료, 비료, 시멘트 등이 흡습으로 부피가 드는 것을 방지. 자,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두 번째. 흡습으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 방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분이죠. 지금 흡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채소, 과일, 식품의 흡습으로 인한 변색 방지. 자, 이것도 흡습이니까 맞네? 라고 보시면 안 되죠. 자, 우리 채소, 과일, 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수분이 많죠. 수분이 많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흡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탈습을 방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흡습으로 인한 변색 방지가 아니라 탈습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말장난은 절대 아닙니다. 4번까지 보시면 식료품, 화학제품은 부패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방습 포장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장 기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포장 기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방수, 방습, 방청, 완충, 압축, 수축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3번이죠. 자, 수송 포장.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공 포장이 없어요. 자, 우리 진공 포장이 압축 포장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포장 이퀄 압축 포장이다. 자, 압축 포장이다. 라고 해서 요 6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슈링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슈링크 방식이라는 것은 요런 겁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요게 터널이에요, 터널. 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터널을 지나면서, 자, 이 상품에 씌워져 있던 필름, 약간 필름 같은 플라스틱형 이런 코팅제가 지나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딱 압축이 돼요. 요게 슈링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고 한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통기성이 없다. 자, 통기성이 없겠죠? 꽉 잡아준다라고 여기서 열 처리를 해서 필름이 상품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거의 코팅을 하는 거죠. 자, 고열의 터널을 이용해 화물을 고정한다. 저것도 맞고요. 3번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4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자, 전혀 틀린 내용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려면 딱 봐도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기술이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문제. 화물의 포장이 부실하거나 불량한 경우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읽어보아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고객에게 보강 포장하도록 양해를 구한다. 이거 고객 시켜도 돼? 당연하죠. 이 정도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이 보강 포장을 거부하면 지파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인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이 보강 포장을 거부할 경우 면책사항에 잡힐 사항을 받는다. 자, 보강 포장 해주세요 했는데 고객 됐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은 책임 안 집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4번, 포장비를 운송자가 부담한다. 자, 전혀 아니죠. 요거는 운송하시는 분들은 운송만 하면 되죠. 포장은 고객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팔렛 붕괴 방지 요령 중 틀린 것은 팔레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밑에 나무 팔레트 뭐 플라스틱 팔레트에서 화물을 땅에 닿지 않게 해주는,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받침대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잘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붕괴 방지 요령 중 틀린 것이에요. 자, 1번 보시면 화물이 얽히지 않게 사이사이 합판을 넣는다. 자, 그럼 화물 사이사이에 합판이 딱 되면 고정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붕괴 방지 요령이 아니라 틈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요 역할이다. 합판을 넣는다, 고정을 시켜준다, 틈을 메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붕괴 방지 요령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붕괴 방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차량에 특수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화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차량 안에 이 화물들을 눌러줄 수 있는 이런 프레스 같은 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화물을 딱 잡아주는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3번 내용이죠. 화물의 높이가 일정한 경우 화물을 누르는 장치, 특수한 장치를 지금 설치한 거죠. 4번 보시면 또 팔렛 화물 치수에 맞춰서 작은 칸으로 구분되는 장치를 설치한다. 자, 4cm짜리 화물이 있다. 자, 그러면은 딱 4cm짜리가 들어갈 만한 장치를 설치해서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팔렛이 붕괴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1번 합판을 넣는다. 그리고 뭐 발포 스티판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틈 메꾸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팔렛 사이에 이격되는 부분들을 없애주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연 어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연 어프 방식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팔렛의 가장자리를 높게 안쪽으로 화물이 기울게 한다. 자, 이게 주연 어프 방식의 정석인데요. 정의죠. 자, 화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화물들이 이렇게 쌓였으면은 화물들을 안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되었으니까 얘가 버티겠죠. 대신 이쪽으로 힘이 가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딱 피라미드 같은 느낌의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렛을 고정시켜 버린다 라는 게 주연 어프 방식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 어프 방식은 부대 화물에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부대 화물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싶으시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정답이 되겠죠? 팔렛과 화물 사이에 풀을 붙인다. 자, 요거는 풀 붙이기 방식이라고 존재합니다. 바닥 부분이나 팔렛, 화물 사이에 풀을 붙여서 이제 아예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럼 풀을 붙이면은 딱 봐도 단단하겠다는 느낌을 들죠.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물건을 뗄 때 뜯어질 수가 있겠죠. 풀로 붙였으니까. 요거를 유의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컨테이너 상차 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상차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는 거죠. 자, 1번 도착 시간과 도착 장소를 다시 체크한다. 자, 요거 우리 상차 전에 하는 건데 다시 체크합니다. 상차 후에. 자, 두 번째 해당 게이트에서 전산 정리를 한다. 요거 상차 후에 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배차기로부터 도착 시간과 상차지를 안내받는다. 이미 상차 다 했는데 받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언제 한다? 상차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상차 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상차 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차 후 한 번 더 볼게요. 자, 실중량이 무겁다고 판단될 시 관련 부서의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자, 요거죠. 내가 상차를 다 해보니까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운송하는 거 맞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속도로 운행자한 차량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간단하게 외워보겠습니다. 1번, 차량 총중량이 50톤을 초과한다. 자, 50톤을 초과하면은 당연히 운행 제한이 되는데, 자, 40톤 초과 기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톤 초과한다, 운행 제한된다. 자, 그리고 차량의 축하종 10톤 초과된다, 운행 제한되고요. 그리고 적재물 포함한 차량 길이가 16.7m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초과되면 안 된다. 자,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속도로 운행 제한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자, 3번이죠. 자,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입니다. 자, 4.2m까지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원래는 차량의 높이가 4m까지가 규정이죠. 자, 근데 안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4.2m까지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첫 번째 영상에서 4.5m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4.5m가 아니라 4.2m라는 거 공부하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일단은 된다라고 치고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손 사고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오손 사고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거죠. 자, 더러워질 만한 이유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물을 함부로 던지거나 바로 차면은 어떻게 되죠? 파손되죠? 이거는 파손 사고의 원인이고요. 김치, 젓갈, 한약 등의 포장이 미비한 경우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더러워진 거 맞죠? 자, 이게 오손 사고의 원인이 맞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볼게요. 화물을 적재할 때 무분별하게 적재한 경우 이것도 파손에 될 이유가 되겠죠? 자, 4번. 차량의 상하차 시 컨베이어 벨트에서 화물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자, 여기는 대놓고 나왔네요. 파손된 경우는 파손사고죠. 자, 그래서 오손사고, 파손사고, 분실사고에 대한 개념들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